심우정 검찰총장이 어제 사의를 표명했죠. 오늘 퇴임식을 열고 자리에서 물러납니다. 심 총장은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에 우려를 표하기도 했는데요. 오늘 퇴임식에서 어떤 입장을 낼지 관심입니다. 권준수 기자입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취임 9개월여 만에 전격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새 정부에서 검찰개혁을 이끌 법무부 장관과 민정수석 인선이 마무리된 데 따른 결정으로 풀이됩니다. 그동안 여권으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아온 심 총장은 무거운 책무를 내려놓겠다면서 여러 상황을 고려했을 때 지금 직을 내려놓는 것이 마지막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새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과 관련해선 우회적으로 우려를 표했습니다. 형사사법제도는 국민 전체의 생명과 재산 등 기본권과 직결된 문제인데 시한과 결론을 정해놓고 추진될 경우 예상하지 못한 많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고위직 인사들도 줄줄이 사의를 밝혔습니다. 이진동 대검찰청 차장검사뿐만 아니라 일선에 있던 양석조 서울 동부지검장과 신흥석 서울 남부지검장 등도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양 동부지검장은 검찰 내부망에 수사 없는 기소는 공소권 남용, 기소 없는 수사는 표적 수사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는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검찰 고위 간부 인사는 속전속결로 단행됐습니다. 검찰 2인자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노만석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이, 법무부 검찰국장은 성상원 대전지검 검사장이 맡게 됐습니다. 전국 최대 규모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의 수장에는 정진우 서울북부지검장이 임명됐고, 검찰 조직에 비판의 목소리를 내왔던 이문정 대전지검 중경단 부장은 검사장으로 승진해 서울 동부지검을 이끌어 나갈 예정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나흘 뒤인 오는 5일 오전 9시에 윤 전 대통령에게 다시 출석하라고 통보했습니다. 박재영 특검보는 이번이 마지막 출석 통지일 거라면서 만약 5일에도 불응한다면 요건을 다 갖춰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면서 체포 영장 청구를 시사했습니다. 앞서 특검은 어제 오전 9시에 윤 전 대통령에게 2차 소환을 통보했는데요. 어제 기일 변경을 요청한 윤 전 대통령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YTN과의 통화에서 7월 5일 이후로 출석일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한 만큼 이번 소환에는 응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종기 김건희 특별검사팀과 이명현 차상병 특검팀이 오늘 오전 나란히 사무실 현판식을 열고 정식으로 수사를 개시합니다. 민 특검팀은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 빌딩 웨스트 2층에서, 이 특검팀은 서울 서초구 서초 한샘 빌딩 입구에서 현판식을 진행합니다. 두 특검의 수사 개시는 지난달 12일 임명된 지 20일 만으로 특검법에 보장된 수사 준비 기간을 모두 채웠습니다. 미국으로 떠가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8일까지인 상호 관세 유예 기간의 연장을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거듭 밝히면서 오는 9일부터 각국의 상호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트럼프는 특히 일본에 대해 일본과 합의를 할지 확신하지 못하겠다면서 일본산 수입품의 30%나 35%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의 주요 국정 의제가 반영된 감세 법안이 미국 상원을 가까스로 통과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법안에 반기를 든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에 대해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했습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On this vote, the yeas are 50, the nays are 50. The Senate being evenly divided, the Vice President votes in the affirmative. The bill as amended is passed.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해온 감세 법안인 이른바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 미 연방의회 상원을 통과했습니다. 민주당 의원 전원에 틸리스 의원 등 공화당 상원의원 3명도 반대표를 던져 찬반 동수가 됐지만 상원의장을 겸직하는 제이디 벤스 부통령의 찬성표로 극적으로 가결됐습니다. 대규모 감세와 저소득층 의료보험인 메디케이드 예산 삭감, 불법 이민 차단 예산 확대, 전기차 세액공제 폐지 등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의제가 포함돼 있습니다. 아직 하원 의결 절차가 남아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It's a great bill. There is something for everyone, and I think it's going to go very nicely in the House. Actually, I think it will be easier in the House than it was in the Senate.
상원의 법안 표결 당일 불법 이민자 구금 시설 악어 엘커트레즈를 찾은 트럼프 대통령은 정신 나간 법안이라며 비난한 머스크를 향해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했습니다. 머스크가 훨씬 더 많은 것을 잃게 될 거라며 미 정부와 머스크 기업의 계약 해지와 정부 보조금 삭감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So I think what's going to happen is Doge is going to look at Musk. And if Doge looks at Musk, we're going to save a fortune. I don't think he should be playing that game with me. 감세 법안을 둘러싼 갈등이 재점화하면서 한때 신흥 최측근으로 떠올랐던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가 파국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올해도 폭염이 전 세계를 덮쳤습니다. 유럽도 마찬가지인데요. 고온 건조한 고기압 열돔의 영향으로 유럽이 초여름부터 기록적인 폭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40도를 훌쩍 넘는 불볕더위에 산불과 열사병 사망자가 잇따랐고 대대적인 휴교령까지 내려졌습니다. 런던 조수현 특파원입니다. 마치 쓰나미가 덮치듯 거대한 구름 덩어리가 바다에서 해변 쪽으로 밀려옵니다. 포르투갈에서 47도에 이르는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진귀한 기상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Não conseguia evoluir para o interior, portanto, e ficava sitiada e a rodar sobre ela mesma, né? E, portanto, formando rolo. 아프리카에서 형성된 고온 건조한 열돔이 북쪽으로 확장하며 유럽 곳곳이 6월 기준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40도까지 치솟은 그리스에서는 산불이 수십 건 발생했고 이탈리아와 스페인에서는 열사병으로 추정되는 사망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스페인 남부는 46도를 기록했고 통상 폭염을 피하는 지역인 바르셀로나도 100년을 넘은 관측 이래 가장 더운 6월을 보냈습니다. Al mediodía pecado mortal y por la noche que suele ser otro buen momento tampoco porque hace también mucho calor, o sea que ahora hay que aprovechar. 프랑스 일부 지역에서는 낮 최고 기온이 40도를 넘을 것으로 예보되자 이틀간 전국 1,350곳의 공립학교가 전체 또는 부분 휴교하기로 했습니다. 메이저 테니스 대회 윈블던이 개막한 영국 런던의 올 잉글랜드 클럽은 기온이 29.7도로 140여 년의 역사에 개막일 기준 기온이 가장 높았습니다. 세계 기상기구는 폭염은 일시적 기상이변이 아닌 새로운 현실이라며 인류는 이와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유럽을 덮친 폭염으로 지난달 30일에서 이달 3일까지 나흘간 4천 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오늘도 살펴봐야 될 경제 이슈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은 석병훈 이화여자대학교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감세에 관세에 금리까지 잠을 못 자겠습니다. 뉴스가 하도 쏟아져서 간밤에는 관세, 기준금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이 부분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지금까지 트럼프가 기준금리를 굉장히 노골적으로 연준을 압박해 왔었는데 이번에는 파월 의장이 응수를 한 것 같아요. 어떤 이야기였습니까? 예, 지금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포르투갈에서 열린 유럽 중앙은행 심포지엄에서 한 발언이 이슈가 됐습니다. 관세가 아니었다면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하했을 것이다 이미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데이터를 더 봐야 되기 때문에 7월 금리 인하설에 대해서도 함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특히 제롬 파월 연준 의장한테 지속적으로 기준금리를 인하해야 된다라고 압박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 연준이 법에 의해서 부여된 책무는 물가 안정하고 완전 고용이기 때문에 나는 이 두 가지 책무에 집중을 하고 있을 뿐이다라고 대응을 했는데 이것은 사실은 관세를 인상하게 되면 수입 물가가 상승을 해서 물가 상승을 유발하는 정책을 트럼프 행정부가 펴고 있는 동시에 오히려 물가를 안정시키고자 하는 미 연준의 그 기준금리 고금리를 유지하는 것을 갖다가 낮춰라. 이러면 오히려 물가는 다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 모순되는 상황을 갖다가 나의 법적인 책무, 그다음에 임기가 보장이 돼 있기 때문에요. 연준 의장 같은 경우는 이 두 가지를 이용해서 받아치는 연준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한 그런 뭐 전형적인 방식의 대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지극히 상식적인 발언 같긴 한데 상대방이 상식적이지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까지 파월 의장이 했던 이야기들 다 종합을 해보면은
보기에는 정책도 불확실하고 어떤 영향이 있을지 모르겠다 이거로 보이거든요. 그렇다면은 7월도 있고요. 이후의 통화 정책 이거 어떻게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지금 7월 30일에 예정된 FOMC 회의에서는 기준금리 동결할 것으로 저도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뒷받침하는 것이 연준의 다른 정책 목표, 물가 안정과 다른 정책 목표인 완전 고용 관련해가지고는요. 미국 노동부에서 구인 이직 보고서 공개했는데 5월 달에 구인 건수가 776만 9천 건으로 작년 1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완전 고용 측면에서는 고용 시장이 안정적인 기조를 보이니까 물가 안정에 좀 더 방점을 두고 통화 정책을 운영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관세 인상이 미국의 국내 물가에 반영되는 효과가 충분히 확인되기 전까지는 정책 금리를 동결할 것이다.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보여서 일단 7월 30일까지는 동결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가서 아마 뭐 2회 내지 1회 정도 올해 안에 인하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 지표들이 연준이 조금 더 인내심을 갖게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나오고 있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 제일 중요한 건 결국에는 관세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무역 협상에 대한 이야기, 트럼프가 간밤에 또 전용기 안에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기간 연장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안 할까요? 예, 그것도 상당히 지금 오락가락하는 발언인데요. 지금 원래 불과 며칠 전만 해도 백악관 대변인을 통해서 지금 기간 7월 8일로 예정돼 있는 기간에 연연하지 말고 뭔가 협상에 성실히 임하면 된다는 식으로 기한을 연장해 줄 것 같은 것을 암시하는 발언이 나왔었습니다. 재무장관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갑자기 또 트럼프 대통령이 기한을 안 지키면 뭐 상호 관세를 일방적으로 통보할 것이다. 그러나 성실히 협상에 응하지 않으면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수도 있다라고 발언을 해서 더 혼란을 줬는데 이것은 사실은 이 기한을 갖다가 좀 확실하게 못 바꿀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이런 모호성을 줌으로써 오히려 상대국에게 더 많은 양보를 얻어내기 위해서 압박을 하기 위한 이런 협상 전략의 일환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이유는 지금 일본과의 협상이 원하는 대로 가지 않기 때문에 일본을 또 압박을 하는 그 본보기로서 압박을 하기 위한 용도로 보이는데요. 일본은 원래 24% 상호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었는데 지금 협상이 지지부진하니까 30에서 35%로 일방적으로 더 높일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압박을 하는 발언까지 같이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 발언들이 있었는데 일본 말씀을 하셨으니까 일본 상황을 보면은 지금 쌀 개방도 안 된다, 자동차 관세도 못 받아들이겠다 이러고 있잖아요. 거기다가 이시바 시게루 총리의 지지율도 별로 안 좋아서 트럼프가 원하는 방향으로는 이건 안 될 것 같거든요. 일본과의 협상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보다 이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규모가 커서 우리가 대규모 개방 경제라고 분류가 돼 있습니다. 거시 경제학에서는. 그래서 일본은 세계 시장 가격에 영향을 미칠 만한 그 경제 규모를 가지고 있고 내수 시장 규모도 크기 때문에 트럼프의 관세 압력에 대해서 좀 강경하게 대응할, 중국처럼 강경하게 대응할 여력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원하는 방향으로 호락호락하게 협상이 가지 않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게 예측됐던 수순이었고요. 특히 무엇보다도 일본은 최대 대미 수출 품목인 자동차 부문에서 좀 양보를 얻어내고 싶어 하는데 트럼프 행정부 측에서는 이 자동차에 부과된 품목별 관세, 자동차나 철강 같은 것에 부과된 품목별 관세는 협의의 대상이 아니다. 단 이제 상호 관세, 기본 관세 10%의 일본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14%의 상호 관세가 부과됐는데 이 부분만 협상의 여지가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본은 사실 자동차 부분의 품목별 관세 인하를 얻어낼 때까지는 상당히 좀 팽팽한 긴장 관계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사실 영국 같은 경우는 오히려 자동차에도 일부 쿼터에서 관세 인하를 얻어냈기 때문에 일본은 자동차 부분에서 반드시 관세 인하를 얻어내기 위해서 좀 협상을 미국에만 유리하게 끌고 가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상황도 쉽게 마무리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금리 이야기했고요. 관세 이야기했으니까 마지막 주제로 감세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빠요. 트럼프 대통령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었던 이 대규모 감세 법안, 간밤에 보니까 상원 문턱을 정말 가까스로 넘었더라고요. 그런데 재정을 확충해야 된다면서 관세를 이런 것도 하면서 왜 감세를 하는 겁니까?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감세라는 것은 사실 대통령 선거 기간에도 지금 지속적으로 주장을 했던 것이고요. 트럼프 행정부에서의 지금 노리는 의도는 원래 공화당은 전통적으로 정부 지출을 늘리는 거 말고 감세를 통해서 세금을 깎아주는 것을 통해서 경기를 부양하는
그런 네. 정책을 펴왔습니다. 그런데 예. 문제는 지금 미국의 재정 상황이 녹록치 않다 보니까 대규모 감세를 지속할 경우에는 정부 부채가 급격하게 늘어날 것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정부 부채를 갖다가 대외적 요인으로 이 비난의 화살을 돌리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거든요. 트럼프 예. 행정부에서는. 그래서 이 정부 부채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국내에서는 대내적으로 감세를 해주는 대신에 외국에 있는 나라들에게 관세를 올려서 이 정부 부채를 줄이겠다, 재정 적자를 관리하겠다 이런 취지의 정책을 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감세안 같은 경우도 사실은 상원에서 원래는 필리버스터, 무제한 의사진행 반대 토론을 갖다가 자동 종료시킬 수 있는 60석을 공화당에서 확보하지 못했거든요. 그랬는데 이것을 갖다가 예산안과 관련된 법안이라고 해서 50표 이상만 단순 과반만 얻게 되면 통과시킬 수 있는 그쪽으로 조정을 해가지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JD 벤스 부통령이 상원 의장을 겸임하고 있는데 이 캐스팅 보트를 행사함으로써 겨우 통과시킨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뭐 찬반이 동률이 나온 상황에서 벤스가 찬성을 던지면서 정말 극적으로 통과가 됐다. 이런 상황인데 이 상황이 또 일론 머스크 CEO를 자극을 한 것 같아요. 사랑했다가 싸웠다가 참 두 사람 관계 복잡하기도 한데 거침없는 설전. 이번에는 뭐 낙선 운동까지 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게 테슬라 주가에 영향을 많이 미친 것 같던데 간밤에 많이 떨어졌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간밤에 테슬라 주가가 뭐 5% 이상, 5.34% 급락을 해가지고요. 시가총액도 사실 1조 달러가 붕괴가 됐습니다. 시총 1조 달러가 붕괴된 것은 6월 초 이후 처음인데요. 이 테슬라가 하락을 하면서 이것 때문에 전기차 관련주도 일제히 하락을 했고 나스닥 지수 자체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같은 경우는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는 감세 법안이 상원에서 통과된 것을 두고 정말 이 원색적인 비난을 했거든요. 그래서 돼지당이라는 단일 정당이 지배하는 국가에 살고 있다라면서 공화당을 갖다가 이제 직격을 하는 발언을 하니까 또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국적인 것을 문제를 삼아서 이런 식으로 미국 국가를 이제 여당을 갖다가 비난을 하는 일론 머스크 CEO를 갖다가 미국에서 추방을 할 수도 있다라는 압박 발언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반발하는 이유가 테슬라에 대한 그 전기차 보조금, 그다음에 스페이스X 등에 대한 이 보조금 같은 경우도 이제 추가적으로 줄일 수도 있다라고 압박을 하면서 테슬라에 대한 전기차 보조금을 줄이는 거에 반발을 해서 이러는 것이다. 그래서 자꾸 이런 식으로 반발을 하면 더 크게 오히려 다른 사업에 대한 보조금까지 줄이고 추방도 할 수 있다라고 협박을 하는 것으로 응수를 하고 있습니다. 참 하는 거 보면 둘이 많이 닮았어요. 이렇게 우린 재밌게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제 국내로 와보겠습니다. 부동산 최근에 또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이 부동산 때문에 영향을 받는 게 당장은 가계대출이 하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정부에서 강력한 가계대출 정책이 나왔고요. 또 하나는 어제부터 3단계 스트레스 DSR 이게 또 시행이 됐습니다. 대출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뭐 최근에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 대해서 따르면 지금 규제 지역이랑 수도권에서 주택을 구매할 때는 뭐 소득, 그다음에 집값과 상관없이 무조건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의 한도를 6억으로 상한을 설정하는 규제에 더해서 7월 1일부터 스트레스 DSR 3단계를 시행한다는 이중 규제가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DSR 규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기존의 DSR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라는 것은 연간 소득에서 모든 대출의 이자와 그다음에 원금을 상환하는 연간 상환액의 비율을 뜻하는 거고요. 이것을 규제한다는 것은 자신이 상환 능력 범위 내에서 대출을 받으라는 대원칙을 지키겠다는 거였거든요. 원래는. 그런데 여기서 스트레스 DSR이라는 것은 향후 금리가 인상할 것을 대비해서 일종의 가산금리, 변동금리 대출을 받을 경우에는 가산금리를 더해서 DSR 한도를 낮추겠다. 대출 받을 수 있는 한도를 더 줄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예를 들면 소득 1억 원 차주 기준으로 봤을 때는요. 혼합형 대출 첫 5년은 고정금리를 하고 그다음부터 변동금리를 하는 혼합형 대출 수도권 같은 경우는 기존에는 2단계에서 6.3억 원 대출을 받을 수 있었는데 5.9억 원으로 약 5%가량 줄어드는 그런 지금 효과가 있고요. 소득 구간별로 그다음에 대출 종류별로는 줄어드는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정도가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대출을 옥죄는 배경은 뭐 명확하죠. 부동산이 뜨겁고 거기다가 가계대출도 폭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최근에 한국은행도 가계대출 이 폭증세 우려를 하면서 계속 이어질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을 했어요. 이런 가계대출 규제가 나오는데 왜 가계대출의 급증세는 이어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예, 한국은행 이제 금융안정국에서 얘기를 하는 바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주택을 계약을 하고요. 매매 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잔금을 치를 때까지 시차가 있기 때문에요. 잔금을 치르고 중도금 잔금을 치르는 시점에 주택담보대출을 실행을 합니다. 그래서 주택 거래부터 대출 실행까지 일반적으로 이렇게 한 달에서 석 달까지, 길게는 석 달까지 시차가 발생을 하는데 지금 지난달 말 기준으로 강력한 그 6억 원 한도의 대출 규제가 시행되고 올 1일부터 이달 1일부터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시행됐다 하더라도요. 그 전에 많이 패닉 바잉으로 인해서 이미 매매 계약이 체결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매매 계약이 체결한 거에 대해서는 기존의 대출 한도를 적용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시차가 있어서 최대 3개월까지. 그러면 이제 7월 1일부터 3개월 뒤면 10월, 뭐 9월 이때까지는 가계부채가 이미 매매 계약이 체결된 거에 대한 가계부채가 증가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이것이 기준금리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한 것입니다. 굉장히 관리하기가 어려운 상황인 것만은 분명해 보이는데 그래서 그런지 어제 이재명 대통령도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문제를 언급을 했어요. 주택이 투기 수단이 돼서 주거 불안정을 초래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이야기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예, 뭐 사실 부동산에 대해서는 투기냐 투자냐를 구분할 수 없다고 봅니다. 경제학 입장에서는 투기나 투자를 경제학에서는 이제 구분하지 않는 개념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뭐 이재명 대통령이 지적한 것은 우리가 부동산이라는 자산이 가장 다른 자산에 비해서 일반적으로 수익률이 가장 높았기 때문에 투자 자금들이 부동산 시장으로만 계속 몰려들었다. 이런 부분을 지적한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부동산 말고 다른 주식이라든지 뭐 가상자산이라든지 이런 다른 자산의 수익률을 끌어올리게 되면 당연히 투자 자금이 다른 시장으로 분산이 돼서 부동산 광풍이라는 것이 없을 수도 있다. 이 부분을 지적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주가를 부양하기 위한 여러 일련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관련된 내용과 연관된 정책 기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도 투자 수요를 분산하기 위한 조치다. 일종의 구두 경고가 나온 셈이니까요. 어떤 영향이 있을지는 봐야겠고요. 그렇지만 결국에는 투자 수요 분산 그리고 이런 대출 규제 다 좋지만 이건 다 수요를 통제하는 대책들이고요. 결국에는 공급 대책이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서울의 패닉 바잉 현상이 촉진이 되면서요. 그다음에 집값과 가계 부채가 서울에 걷잡을 수 없이 지금 최근 빠르게 올라갔다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빠르면 내년부터 서울의 신규 입주 물량이 절반 가까이 사실 내년에 이제 부동산을 114에서 추정한 바에 따르면 내년 서울의 입주 물량은 올해보다 절반으로 떨어집니다. 그다음에 뭐 제가 신규 주택 인허가 건수를 계산한 바에 따르면 빠르면 내년부터 장기 평균 수준, 지난 10년간 평균 수준보다 서울의 신규 주택 입주 물량이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다. 이런 선행 지표들도 나와 있기 때문에요. 이렇게 신규 주택 입주 물량이 떨어지면 당연히 전세 가격이 상승하고 순차적으로 매매 가격이 상승할 것이 예상이 돼서 오늘이 가장 싸다라는 인식 때문에 지금 수요자들이 서울에 집을 사기 시작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서울 핵심지에 신규 주택을 공급을 할 것이다라는 그 신호를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서울에 빈 땅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재건축, 재개발을 촉진하는 지금 법안이 국회에서 지금 계속 통과되지 않고 있는데 이런 것을 통과시켜서 서울 핵심지에 신규 주택이 공급될 것이라는 신호를 줘야 되는데 문제는 현 정부의 공급 정책은 임대주택, 공공 임대주택을 늘리는 방향으로 지금 공약에 따르면 초점이 맞춰져 있어가지고 이 부분은 상당히 좀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누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파트는 빵이 아니잖아요. 이게 실제 공급까지 이루어지기에는 시간이 상당히 소요될 수밖에 없는데 신호를 주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을까요? 예, 왜냐하면 사실은 이제 집을 사고자 할 때는 입지를 가장 중요하게 따지고 있는데요. 지금 당장 서울은 이미 집값이 많이 올라간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 대신에 뭐 지금 대출 규제 때문에 내가 수도권 외곽 지역으로 집을 사기보다는 서울에 뭐 앞으로 한 5, 6년 뒤에라도 신규 주택 공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하면 청약이라든지 뭐 이런 것을 노리기 위해서 외곽 지역에 집을 사지 않고 대기를 하는 그런 수요자들이 있을 가능성이 있어서요. 이렇게 지금 정책 기조가 바뀌었다. 서울의 재건축 재개발을 통해서 신규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라는 신호를 줌으로써 좀 불안함에 떠든 저 패닉 바잉
수요를 갖다가 진정시키는 효과는 있을 수 있다,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심리적인 보고 효과.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참 부동산이라는 게 언제 봐도 어려운 과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석병훈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 다양한 경제 이슈들 진단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홉 명의 목숨을 앗아간 시청역 참사 일주기에 또 차량 돌진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승용차가 공원 벤치를 덮치면서 시민 한 명이 숨졌습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하얀색 SUV가 인도 옆 화단에 처박혔습니다. 도로에 설치된 울타리가 부서졌고 엔진룸 덮개까지 활짝 열렸습니다. 완벽하게 다 올라갔네. 어제 오후 4시쯤 서울 상암동에서 50대 여성이 몰던 SUV가 도로 옆 인도를 가로질러 공원에 있던 벤치를 덮쳤습니다. 이 사고로 벤치에 앉아 있던 40대 남성이 치여 숨졌습니다.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 페달을 잘못 조작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도 급발진 사고는 아닌 거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시각 충남 보령에선 서해안 고속도로를 달리던 승용차가 충격 흡수대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30대 남성 운전자가 숨졌는데 경찰은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저희도 조사 중이고요. 그냥 졸음운전 추정으로 일단. 어제 저녁 7시 반쯤에는 울산 중구 장현동에 있는 13층짜리 아파트 9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에어컨 실외기에서 시작된 불은 집 안으로 번졌는데 다친 사람은 없는 거로 파악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실외기가 과열됐는지 등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SPC 삼립시화 공장에서 게임 사고로 숨진 노동자는 이전에도 업무 중에 다친 이력이 있는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이 됐습니다. SPC 주요 계열사 6곳에서 최근 5년 동안 한 달에 10여 건꼴로 산업재해가 발생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지난 2022년 계열사인 SPL 공장에서 20대 여성 노동자가 소스기계에 빨려 들어가 숨지자 허영인 SPC 그룹 회장은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안전 관리 시스템을 재점검하고 안전 경영을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안전한 일터가 될 수 있도록 헌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하지만 SPC 삼립시화 공장에서 노동자가 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나자 말뿐인 반성이었느냐는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YTN이 확보한 SPC 그룹 주요 6개 계열사의 지난 5년간 산업재해 발생 건수를 보면 허 회장이 안전경영을 약속한 이후인 지난 2023년에도 176건, 2024년에도 144건의 산업재해가 발생했습니다. 산업재해로 인정된 경우만 따지더라도 한 달에 12건에서 14건꼴로 사고가 난 겁니다. 다리가 뭐 찢어지거나 다치는 분들도 많고 머리 깨지시는 분들도 많고 항상 사고는 늘 많았죠. 손가락 절단 같은 건 자주 일어났어요. 여기는 적지 않은. 그런데 이제 밟히는 사고도 일어나고. YTN 취재 결과 SPC 삼립시화 공장에서 최근 끼임 사고로 숨진 양 씨는 지난 2022년에도 작업 중에 발에 골절상을 입은 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해당 공장에서 이전에 발생한 사고 관련 기록도 확보해 들여다보고 있는데 평소 안전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도 중요하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뭐 안전교육이라고 미팅하기는 하는데 이제 그냥 교육 받았는지 서명하는 정도의 사인만 받고요. 그걸 갖다 이제 안전교육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름 쓰고 체크하고 이제 그 안전교육 내용이 아니라 그냥 작업 지시 바쁘니까. SPC 측은 안전교육 부실 정황을 묻는 YTN 취재진 질의에 사고 원인, 경위와 관련된 사안으로 관계 당국에서 중점적으로 조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사망 사고가 난 공장은 작업 중지 조처가 해제돼 재가동에 들어간 가운데 그동안 안전 관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경찰과 노동당국의 엄정한 수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대장동 사건 재판에 이어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재판도 연기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 형사 11부는 어제 이 대통령과 전 경기도 비서실장 등 3명의 업무상 배임 혐의 사건 4차 공판 준비 기일에서 이 대통령의 공판 기일을 추후 지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 대통령이 국가 원수로서 국가를 대표하는 지위를 갖고 있는 만큼 헌법 직무에 전념하고 국정 운영의 계속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내란 특검팀이 5일 오전 9시로 재소환을 통보했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또다시 시간 조정을 요청하며 순순히 응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특검은 사실상 최후 통첩이라는 입장인데요. 윤 전 대통령 과연 통보된 시간에 출석을 할까요? 관련 내용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이고은 변호사입니다. 네, 소환 날짜를 두고 신경전을 벌이던 윤 전 대통령 측과 내란 특검팀. 결국 2차 소환 조사가 무산됐습니다. 그런데 내란 특검팀이 재소환을 통보한 날짜가 5일인데 이게 윤 전 대통령 측이 언급한 날짜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다면 입장을 좀 고려를 해줬다고 봐야 됩니까?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2차 소환 날짜 관련해서 특검이 이제 제일 처음 윤 전 대통령에 통보했던 2차 소환 일자는 6월 30일이었습니다. 네. 이 6월 30일에 출석하라라고 28일 그리고 29일 새벽 1시까지 이어진 조사 말미에 이렇게 소환 통보를 했는데 이때도 윤 전 대통령은 재판 준비 등을 이유로 3일 이후로 정해달라고 요청을 했죠. 이 부분에 대해서 내란 특검 측에서는 일부 윤 전 대통령 측의 기일 변경 의사를 수용을 해서 그렇다면 30일이 아니라 1일 어제 출석을 하라라고 이야기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서 7월 5일 이후에 출석 일자 잡아달라고 또다시 변경 요청했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불출석을 했는데요. 이 내란 특검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언급했던 출석 일자 중 5일을 수용을 했고요. 다만 이 조사할 분량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5일에 출석하되 오전 9시까지 출석하라라고 통보를 했고 윤 전 대통령은 윤 전 대통령이 요구했던 5일이라는 날짜를 맞춰줬음에도 불구하고 오전 9시까지는 갈 수가 없다. 통상적인 조사 시작 시간인 오전 10시까지 출석하겠다. 그리고 오전 10시라는 것을 수용해준다면 공개 소환에도 응하겠다라는 취지로 일자를 맞춰줬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조사 시작 시간을 두고 신경전을 펼치고 있는 그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예측이긴 합니다만 윤 전 대통령 측이 오전 10시에 출석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사실 오전 10시에 출석을 강행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윤 전 대통령은요, 내란 특검팀에 대해서 어떤 수사기관으로서 존중하는 모습을 보이진 않고 있거든요. 네. 법원에서 체포영장 등 강제 수사가 발동되지는 않는 범위에서 아슬아슬하게 선을 타고 있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5일에 나가기만 하면 1시간 차이만으로 이 특검에서 전격적으로 체포영장 청구하기는 어렵다라는 것을 수사기관 출신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이 강제 영장이 발부되지 않는 선이라고 한다면 윤 전 대통령은 특검의 뜻에 따르지 않고 자신의 의사대로 밀어붙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네. 아마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오전 10시에 출석을 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 싶고 10시에 출석한다고 해서 1시간 차이만으로 이 특검에서 체포영장을 청구하거나 사실 청구한다 하더라도 이게 발부되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 오전 10시 부분에 대한 입장 윤 전 대통령 굽히지 않고 그대로 강행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법원 입장에서 이렇게 특검팀과 신경전을 벌이는 피해자의 모습을 어떻게 좀 보고 있을까요? 좋지 않게 볼 것 같습니다. 네. 사실상 윤 전 대통령이 보이는 수사기관에 대해서 보이는 이런 태도는
일반적인 피의자들이 보이는 태도와는 상당히 다르거든요. 예. 보통 형사사건으로 이렇게 수사를 받는 피의자 입장에서는 최대한 수사기관의 마음을 좀 그르치고 싶지 않은 심리가 당연히 있습니다. 네. 최대한 수사기관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고 나의 사건에 대해서 내가 불이익하게 어떤 조사상 어떤 편향성을 가지고 조사를 받지 않도록 최대한 수사기관의 요구를 수용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통상적인데요. 네. 그런데 윤 전 대통령은 지금 특검에서 윤 전 대통령의 사정을 일부 고려하면서 변경점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신경전을 벌이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에 그렇게 협조적이지는 않은 태도를 보인다라는 것을 아마 법원은 수사할 거고 네. 특검에서 지금 여러 가지 혐의에 대해서 들여다보고 있죠. 이 부분은 이제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기소 전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고자 하는 특검의 목표점이 보이는 지점인데요. 네. 이후에 구속영장이 청구된다면 이렇게 특검 수사에 대해서 비협조적인 태도와 또 장외 여론전을 보이는 태도 모두 다 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담당할 영장 전담 판사는 전반적인 윤 전 대통령의 수사를 향한 이 태도 등을 고려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만약에 오는 5일에 2차 소환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1차 때 그 실질적인 조사 시간이 5시간여밖에 안 됐다라고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외환 혐의 관련 조사도 빠르게 이루어지는 듯한데 평양 무인기 관련해서 군 납품 관계자를 불러서 조사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어떤 걸 좀 물어봤을까요? 네, 지금 내란 특검에서는요, 내란 혐의뿐만 아니라 외환 혐의도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12월 3일에 있었던 비상계엄 관련해서 이 무인기 평양 침투 등의 방법으로 이 북한의 공격을 유도해서 전쟁 또는 이 무력 충돌을 야기하려 했던 것이 아니냐라는 혐의에 대해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북한은요, 지난해 10월에 우리 군이 쓰는 이 무인기와 같은 기종의 무인기 잔해가 평양에서 발견됐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었는데요. 이 내란 특검은 어제 이 무력 충돌을 야기하기 위해서 북한에 무인기를 보냈다라는 의혹과 관련해서 국방과학연구소의 연구원 정모 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됐습니다. 이 무인기 전문가인 이 해당 참고인 같은 경우에는 이 국방과학연구소가 군 드론작전 사령부에 무인기를 납품하는 과정에 실무 담당자였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네. 실제로 이 국가연 같은 경우에는 지난 4월에 이 북한이 공개한 무인기와 또 이 해당 연구소가 개발해서 납품한 무인기의 전체적인 형상이 매우 유사하다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했거든요. 만약 이것이 사실이다라고 하면 지난해 10월에 북에서 얘기했던 이런 부분들이 사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검에서는 해당 연구원을 상대로 어제 조사를 벌였고 당시 무인기가 납품된 경위 또 지금 북에서 발견된 무인기의 잔해와 또 이 우리 군에서 가지고 있는 이 무인기 사이의 유사성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어제 확인한 내용 등을 토대로 아마 7월 5일에 있을 윤 전 대통령의 2차 소환 때도 외환 혐의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추궁 조사가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다음으로는 검찰개혁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이 됐는데요. 일성으로 기소와 수사 분리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라고 밝히면서 검찰개혁 언급을 했습니다. 검찰의 기소 수사권 분리 오래된 화두인데 가장 쟁점이 뭡니까? 네, 일단은 이제 더불어민주당 측의 이제 일부 의원들이 4개의 법안을 발의를 했죠. 네. 일단은 검찰청 폐지 법안이 먼저 있습니다. 검찰청이라는 말 자체를 없애겠다는 거죠. 그리고 철저히 검사는 기소 그리고 공소 이제 재판만 담당하게 하고 수사권을 검찰로부터 모두 없애겠다라는 것이 기본 골자입니다. 그래서 이 검찰청을 공소청이라는 용어로 바꾸고요. 이 공소청이라는 이 단어에서 볼 수 있듯이 검사는 공소 제기와 공소 유지에만 충실하게 하고 수사권 같은 경우에는 경찰, 공수처 그리고 중수청이 담당하겠다라는 부분이 핵심 골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어제 이 검찰 조직의 해체라는 표현까지는 적절하지 않다면서 그렇지만 수사와 기소가 분리돼야 된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국민적 공감대가 있다라는 점을 언급함으로써 검찰개혁이 이제부터 구체적으로 시작될 것 같다라는 점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이러한 검찰개혁 움직임에 심우정 검찰총장 비롯해서 검찰 고위 간부들이 줄사퇴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고위 간부의 또 새로운 인사가 이뤄지기도 했는데 여기에서 눈에 띄는 인물이 이문정 부장검사를 서울 동부지검장으로 승진해서 발탁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은 이무정 검사장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제 여권 선행의 검사로 분류되기도 하고요.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 검찰 권한 축소 등을 담은 이 검찰 개혁에 난 찬성한다라는 공개 발언도 계속했고 또 이 전현직 검찰 간부들의 이 직무유기 등의 혐의를 고발하기도 했던 인물입니다. 그만큼 검찰 내부 고발자다라고 불릴 만큼 검찰에 대해서 쓴소리들을 많이 했고 또 소위 정치검사다라고 또 내부에서 불릴 만큼 정치적인 발언도 공개적으로 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조금 눈에 띄는 것은요, 이 서울 동부지검의 검사장으로 발탁이 됐는데 통상 이제 검사의 승진 이 코스를 보면 일선 지검장을 지내려면 그 전에 이 지검에서 차장 검사를 먼저 지내고 그 다음에 검사장으로 발탁되는 것이 통상적인 절차인데 이문정 부장검사 같은 경우에는 차장 검사를 거치지 않은 채로 곧바로 검사장으로 발탁됐기 때문에 현이 여권선의 검사이기 때문에 전격적으로 발탁된 것이 아니냐라는 이제 일각의 분석들도 나오고 있고요. 네. 다만 그간 이문정 부장검사 같은 경우에는 검찰 내부에 대해서 비판하는 목소리를 공개적으로 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검사장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려면 검찰 내부에 대한 쓴소리도 중요하지만 자신이 이제 지휘하고 감독해야 되고 또 관할해야 되는 이 서울 동부지검의 수많은 평검사들의 또 지지를 받아야 되고 그들을 또 이렇게 전반적으로 또 지휘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내부에 대해서 고발을 했던 이문정 부장검사가 과연 서울 동부지검의 검사들을 아우르는 검사장 역할을 잘 할 수 있을지 내부에서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긴 한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추후에 이문정 검사장의 행보를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인사 면면을 보면 검찰개혁 의지가 드러나는 듯합니다. 자, 끝으로 짧게 한번 이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전에 받고 있던 5개 재판 중에 법카 의혹 재판도 연기가 됐습니다. 상황 좀 짚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현재 받고 있는 이 5개의 재판 중에 4번째로 이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의 재판도 연기가 됐는데요. 이 수원지법 형사 11부는 이 어제 열렸던 이재명 대통령의 업무상 배임 혐의 사건 이 4차 공판준비 기일에서 대통령으로서의 직무에 전념하고 또 국정 운영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공판 기일을 추후 지정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번째 이 추후 지정 결정인데요. 이 재판부가 기일을 다시 지정할 때까지 재판 열리지 않는다라는 결정을 한 만큼 아마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재직하는 기간 중에는 이 기일이 열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해당 재판부는요, 함께 기소가 된 이 전 경기도 비서실장 정모 씨와 또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인 배모 씨에 대해서는 예정대로 이 공범에 대한 공판 절차는 진행하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 앞으로 있을 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재판에 대해서도 기일이 추후 지정되는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좀 더 커졌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많이 더우셨죠. 고온다습한 남서풍이 불며 내륙과 동해안 곳곳에서 기온이 25도 아래로 떨어지지 못했습니다. 현재 기준 서울은 사흘째 열대야가 예상되고요. 강릉은 30도를 웃돌며 올해 첫 초열대야로 기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낮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최고 체감온도가 33도에서 35도 안팎까지 크게 치솟겠습니다. 밤낮 없는 더위에 건강 상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입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7도, 청주 27.5도 보이고 있고요. 한낮에는 서울 32도, 광주 34도, 대구 36도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오늘 전국 하늘에 구름만 많이 지나겠지만 출근길 중북부 지방에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저녁까지 수도권과 강원, 영남 내륙에는 대기 불안정으로 인한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7월 2일 YTN 뉴스타트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